대만 해군이 울산급을 고려했는데 결국 프랑스의 이제 라파예트급이라는 그걸 선정을 했죠. 나중에 밝혀지니까 이게 여기에 대규모 방산 비리가 있었다. 한국과 대만의 국방력 격차는 엄청 커졌습니다. 한 해군의 경우는 주력함이 낡아가지고 문제가 많아가 실전 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내심 바라는 게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그리고 과거 대만은 한국 정부와 울산급 호위함 도입을 고려한 적이 있는데 결국 무산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후 한국과 대만의 국방력 격차는 현저하게 벌어졌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만이 한국에 손 내밀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울산급 호위함 도입 사건은 이제 1992년 한중 수교 무렵에 있었던 건데요. 대만 해군이 울산급을 고려했는데 결국 프랑스의 이제 라파예트급이라는 지금 대만에서는 캉딩급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선정을 했죠. 나중에 밝혀지니까 이게 여기에 대규모 방산 비리가 있었다. 이런데 어쨌든 간에 대만 입장에서는 당시 울산급 호위함이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 울산급 호위함을 수입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중 수교를 가급적이면 늦추려는 의도가 있었고, 예. 둘째는 캉딩급, 그러니까 라파이트급은 프랑스 현지에서 생산 건조해서 대만이 수입한 것인데 울산급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를 가져 대만 내에서 건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건함할 수 있는 기반과 시설을 좀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한국과 대만의 국방력 격차는 엄청 커졌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급 호위함 말씀하셨으니까 해군을 놓고 따진다면 한국은 자체 건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상륙함, 구축함, 잠수함, 특히 이지스 구축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뛰어난 성능의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자체 건조한 함정들을 해외에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반면 이제 대만 해군의 경우는 주력함이 낡아가지고 대부분 큰 배들은 다라고 보면 돼. 거의 다 해외에서 건조했고요. 최근에 국산 잠수함을 진수해가지고 지금 이제 테스트 중인데 문제가 많아가 실전 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제 한국과의 협력을 내심 바라는 게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K방산이 매력적 대안이고요. 뭐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대만이 탐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만이 아까 말씀드린 자국 첫 국산 잠수함을 진수해서 지금 테스트 중인데 그게 이제 이름이 하이쿤인데 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방산 인력과 기술이 유출됐다는 논란도 벌어졌었고요. 그만큼 이제 대만이 한국과 협력을 바라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에 침공할 때 개입할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거죠. 자기 편에 서줄 수 있는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미국은 거의 확실하다 볼 수 있고 일본과 호주는 또 가능성이 높고 필리핀은 참전을 안 하더라도 그 필리핀 북부에 있는 미군 기지가 대만 사태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도 분명히 개입할 것이라 볼 수 있고 나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멀리서라도 어떤 일부 병력에다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한국까지 가서면은 대만 입장에서 굉장히 땡큐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한국이 대만에 직접 무기를 수출하는 순간은 한중 관계는 파탄이죠. 그렇죠. 예. 네. 얼마 전에 이제 다카이치 산의 일본 총리가 대만 사태에 일본이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중일 관계가 아주 급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이제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꼽히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한다는 것은 내정 간섭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이제 무기를 우리가 판매할 경우에는 사드는 유도 아닌 경제 보복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만은 남의 나라 문제이고 지금 머리에 지구에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더 큰 위협이기 때문에 거기를 대응하는데 모든 자원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만은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으로서는 대만을 방산 4대 강국을 위한 하나의 시장으로서 보기보다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바라고 있는 미국의 또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수준으로 지금 호응하는 방식으로만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호응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만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하이마사 자폭 드론, 대전차 미사일 등 약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기존 대만에 판매해온 무기 규모는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이 미국의 대중 확장 억제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미중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보니까 또 대만 보장 이행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슈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18일에 이제 미 국방 안보 협력
참석국이 의회에 통보한 게 있는데 대만에 이제 하나로 16조 4천억 원 규모의 그 무기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목록에 보면은 하이마스가 있죠. 그다음에 자주포가 있습니다. 펠레딘 자주포. 그다음에 다양한 공격력 자폭 무인기. 그다음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비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에 있는 무기들 보면은 대만 상륙을 시도하는 중국군을 저질하고, 그다음에 대만 해협을 건너오는 중국군을 아예 그냥 사전 단계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들인데요. 이번 무기는 이제 역대 최대의 규모라고 하는데 트럼프 일기 때는 2019년에는 한 80억 달러 정도가 있었고요. 지난달 13일에도 한 3억 3천만 달러의 그 대만 무기 판매 계획이 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이죠, 이번에. 그래서 대만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전략이 포큐파인 스트래티지, 우리말로 호조라고 합니다. 저기 고슴도치.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에 쳐들어올 때는 최대 2주까지 버티면은 미국이 도와준다. 그때까지 버티자 이런데 거기에 맞는 무기들을 이번에 이제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들인 거는 대만 입장에는 이제 아까 트럼프가 대만의 GDP 대비 10% 최대 10%의 국방비를 요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안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또 의사를 보여준 거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중국은 반대하겠지만은 말씀하셨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보장 이행법 서명은 이건 이제 79년에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한 뒤에 나름대로 이제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만과 아까 말씀드린 AIT를 통해서 대사의 외교관계 준하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대만에게 직접적인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 안보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의 뭐 법안들을 잇따라 통과시켰는데 대만 보장 이행법이 뭐냐면은 양국 간에 미국과 대만의 접촉은 정부가 아니라 최대한 비공개로 하자.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걸리지 않고 물론 중국도 알죠. 아는데 그래도 알면서도 눈 감아줄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건데 이런 원칙을 타파하는 게 대만 보장 이행법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법인데 중국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모순되는 게 이번에 미국이 국가안보전략 NSS를 밝혔는데 NSS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가 아니라 거래의 대상자로 인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간만에 처음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4차례를 더 하는데 그 최소한 2번은 상호 방문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서 열겠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을 그 제1 요런선 한반도 그다음에 오키나와 필리핀 북부까지 있는 그 선에 가둬놓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확장을 못하도록 막아놓겠다. 그래서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법안에 서명한 것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면서 향후에 또 대중 관세 협상이나 무역 분쟁에서 또 양보를 받아내려는 수단이 아닌가 이런 어떤 전술적 카드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런 말도 맞긴 맞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중 갈등이 계속 보면은 최고조로 올랐다가 더 안 올라가고 관리하면서 또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뭐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중국을 최대 압박을 가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 전반적인 사이클에서 약간 올라가는 고조기가 아닌가 그래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만 문제는 중국으로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제 다카이치 사노의 일본 총리의 발언이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 같은 것 겹치면서 이게 또 갈등이 증폭할 수 있는 요소는 다분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한국 핵 잠수함 관련해서 질문 드려볼 텐데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은 현재 순항 중입니다. 미 해양 안보 전문 매체 심색에 따르면 핵 추진 동력으로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죠. 이게 검토되고 있고 이는 한국이 현재 운영 중인 디젤 전기 잠수함의 개조 또는 신규 건조 모델로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심색은 국제해사 안보센터 준말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비영리 싱크탱크인데요. 11월 28일에 심색 웹사이트에 이제 기고문이 올라왔죠. 그래서 한국이 취할 가장 현실적인 핵잠수함 건조 경로는 전원축 고려하며 그러니까 농축도로 보면 5에서 한 20% 정도 사용하는 차세대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의 뭐 핵 확산 금지조 NPT를
라든지 각종 국제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이미 재래식 잠수함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갖췄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기술도 강국입니다. 그래서 뭐 준비는 대충 다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실행하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 사업이 장보고 3라고 하는데요. 설계 단계에서 앞으로 원자력 추진 체계를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배려하는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그 8월에 국방중기 계획 발표 당시에 장보고 3 사업이 배치 1, 2, 3가 있습니다. 근데 배치 3가 이제 4,000톤급인 정도 되는 사업인데 핵추진 전환을 염두에 뒀다는 그런 발언을 해서 그 당시에 핵추진 사업이 가속화한다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하여튼 그런데 기술적 기반은 다 마련돼 있는데 핵잠 사업이 순항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은 핵연료였습니다. 핵연료.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에 원자로에 떼을 수 있는 핵연료를 달라고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승인했다 이렇게 확답을 내렸지만은 핵연료 제공 시점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도 안 됐고 방법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농축도도 이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 요소인데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앞으로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각종 TF가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하나가 핵추진 잠수함 TF 가 만들어졌는데 벌써 18일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협상을 진행하겠다 하지만은 한미 협의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핵잠수함 사업은 끝이 아니라 끝의 시작도 아니고 시작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예단하기가 힘듭니다.